1981년 3월 6일 독일 르벡 지방법원 157호 법정에서 한 남성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범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남성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오전 10시 무렵 한 여성이 갑자기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성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1950년 6월 3일에 서독 자르슈타트에서 태어난 마리안느는 어릴 적부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무장 친위대 출신의 고압적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런 남편에게 지쳐 이혼한 뒤 얼마 안 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 어머니. 이것만으로도 힘든 마리안느에게 폭력적인 이웃아버지의 괴롭힘이 더해졌죠. 게다가 어머니가 모든 갈등의 원인은 그녀 탓이라며 쫓아냈을 때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방황하던 그녀는 나쁜 무리와 어울렸고 1966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아이를 입양 보냈던 그녀는 2년 뒤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시기 그녀는 나쁜 무리에게 성폭행당했고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결국 둘째 역시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1972년부터 르벡 구시가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그녀는 술집 매니저와 사귀며 22살에 세 번째 임신을 했죠. 앞서 입양을 보낸 아이들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돈도 벌고 있었기에 세 번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남자친구에게 마리안느는 홀로 아이를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72년 11월 14일에 그녀의 딸 안나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안느는 그녀가 태어난 뒤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불임수술을 했죠. 그만큼 그녀는 딸을 아꼈고 앞서 입양 보낸 아이들의 몫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삶이 모두 안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녀는 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사랑만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마리안느는 출산 때문에 잠시 그만두었던 웨이트리스 일을 해야 했죠. 그렇다고 어린 안나를 집에 홀로 둘 수도 없었고 돌보미를 쓰기에는 나가는 돈이 만만찮았기에 결국 그녀는 직장에 안나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저녁이 될 무렵 일을 시작해 새벽이 되어야 끝나기에 차라리 그녀에겐 이 방법이 마음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나는 어릴 때부터 술집에서 자라며 홀로 노는 것을 즐겼고 일을 마친 엄마가 집에서 잠들면 안나는 동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이야기하거나 혼자 자갈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을 좋아해 이웃들의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노는 것을 즐겼고 그런 안나를 이웃들은 좋아했습니다. 1980년 5월 5일, 이날도 안나는 잠들어 있는 엄마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전날 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반항심이 생긴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이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마리안느는 딸이 학교에 갔으리라 생각하며 부수입으로 하던 모델 일을 나갔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도 딸이 보이지 않자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랑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나 친구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해 친구들의 집을 돌아다녔지만 안나가 학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죠. 결국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제발 안나가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녀의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다음날 안나는 인근 운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거든요. 범인은 금방 체포됐습니다. 아니, 사실 안나의 유기 장소를 말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 그라보스키. 시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마리안느의 이웃이었던 그는 1970년에 한 소녀의 목을 감쌌다 성추행과 살인 미수로 집행유예를 받고 1975년에 동일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나쁜 사람이었죠. 비정상적인 성적 본능에 중독됐다는 전문가의 진찰로 클라우스는 1976년에 화학적 거세를 받고 3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뒤 그는 화학적 거세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해 주었는데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척하며 비뇨기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1980년 초반부터 화학적 거세를 돌리기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법 체계의 문제로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그렇게 르벡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여자친구를 사귀어 약혼까지 했습니다. 이웃들은 물론 약혼녀까지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죠. 그 이웃 중에는 마리안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나는 예전에도 클라우스의 집에 초대돼 그의 고양이와 놀기도 했기에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1980년 5월 5일에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안나와 만났고 고양이를 보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 교살했습니다. 늦은 저녁 동거하는 약혼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약혼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그를 신고했죠. 그 사이 클라우스는 안나를 인근 운하에 유기한 뒤 집에 약혼녀 앞으로 메모를 남기고 도주했습니다. 메모에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동네 술집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메모에 적힌 술집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죠. 신문 중 그는 안나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만졌다고 말할 것이라 협박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또 체포된다면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는 것과 동시에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의 주장. 그가 말한 운하에서 사망한 안나를 발견한 경찰은 우선 이를 마리안느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딸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경찰과 더 이상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안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말도 무시하고 모두 거짓말이라며 현실을 부정했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불임수술까지 하며 홀로 키웠던 딸이 사망했다는 것을 그녀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지옥을 보여준 클라우스를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죠. 1981년 3월에 열린 재판에서 클라우스는 여전히 안나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노한 마리안느가 그를 욕하기도 하는 등 당시 법정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3일이 지난 3월 6일, 이날도 어김없이 마리안느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지인들과 법정을 찾았고, 157호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비장한 목소리로 지인들에게 잠시 복도에서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지인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말을 들었고, 문이 닫히고 얼마 뒤 법정 내부에서 8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지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거친 숨을 내쉬며 총을 들고 있는 마리안느와 뒤늦게 그녀에게 달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7발의 총알을 맞아 죽어가는 클라우스였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총을 버리고 체포된 그녀는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을 살해한 남성에 대한 어머니의 사적인 복수는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를 일으켰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론 입헌 국가가 사적 제재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마리안느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기도 그런 입장이었으면 같은 일을 했을 거라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지지하는 이들의 후원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 설 수 있었죠. 검찰로서는 어려운 과제였을 것입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사적 제재가 일어난 점을 비롯해 그녀의 살인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 분명했으니깐요. 사실 법에 따라 그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면 간단한 문제긴 했지만 당시 그녀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압력 때문에 검찰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1982년 11월 2일 1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그녀에게 검찰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사격 연습을 했다는 것을 토대로 계획 범죄라 주장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었을 뿐 쏠 계획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은 4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3월 2일 르벡 지방법원은 마리안느에게 과실치사 및 총기 불법 소지로 6년의 징역을 선고했죠. 1985년 6월에 석방된 그녀는 한 남성과 결혼했다 1990년에 이혼했고, 안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 췌장암으로 인해 1996년 9월 17일에 46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버그터 공동묘지에 묻힌 안나 옆에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만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복수를 후회한 적은 없다. 딸을 모욕하는 그를 막아야 했다라고 말했던 마리안느. 물론 잘못된 방법임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과연 어찌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